어,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기말고사는 빨리 봐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성적이 빨리 나와야 돼서 다른 학년보다 시험을 빨리 봐서 어, 시험 대비 2주엔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11월에 시험이 끝나고 이제 12월부터는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란 생각을 버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12월부터는, 완전 선생님이 이제 고등 대비로 아예 할 거, 지금도 이제 선행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제 완전히 고등학교 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거잖아. 고등학교 이론적인 건데 이제 모의고사도 한번 이제 풀어보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고전문학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전문학과 관련된 것도 선생님 교재 좀 선정해가지고 조금 많이 다룰 수 있게끔 이제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 중인 게 그대로 이제 2월 달까지 겨울방학 때까지는 이 반 그대로 이제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필요한 특강도 분야별로 문학이라든지 고전문학이라든지 현대문학이라든지 좀 나눠서 특강도 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미리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겨울방학 때 특강 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 교육과정도 바뀌지만 대입도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까지만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 학년 지금 2학년 있죠. 지금 2학년 때부터 이제 입시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뭐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9등급 체제잖아요. 9등급 체제인데 이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도 A, B, C, D, E까지로 이렇게 나뉘지않아.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도 5등급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1등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등급을 더 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국어를 이제 얘기를 하냐면 언어 영역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제 80분 내로 45문제 문제 푸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 2학년이랑 3학년이 조금 다르거든요. 1, 2학년까지 모의고사는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과 장문이 나와요. 말 그대로 말하기, 듣기, 쓰기 문제가 나오고 1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모의고사 한 번씩 풀어봤잖아요. 그 선생님이랑. 그러면 문법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16번부터 순서는 좀 다르지만 30번부터 문학 문제가 나오고 31번부터 45문제가 이제 비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새로운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까지는 고3 때 고3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을 15문제 풀지 아니면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문법과 매체 문제를 15문제 풀지 선택을 이제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재수했을 때가 문제야. 재수했을 때 만약 이제 그대로 보고 대학교 맞춰 이제 성적 맞춰 대학교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 재수를 하게 된다. 재수를 하게 되면 다시 봐야 되는 거지. 다시 보는데 그대로 봐요. 화법과 장문, 문법 문제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었잖아. 이게 이제 또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장문 나오고 문법 문제 나오고 이걸 이제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문제가 지금처럼 준비를 하는데 재수를 해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등급 체제도 좀 달라지고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기타 과목이 아니야. 사회계열이나 과학계열 두 과목씩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은 물화생지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 만약 이제 과학을 한다고 하면 물리랑 화학 뭐 이렇게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재수를 하게 된다. 그럼 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과학도 다 공부해야 되고 물화생지 다 나오고요. 사회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애매한 그 학년인 거죠. 2학년은 지금 상관없지. 왜냐면 2학년은 새로운 이제 체제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학년이 애매해. 마지막이어가지고. 그래서 재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재수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학년에 맞게끔 이제 내신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하고 왜냐면 이제 내신으로 아예 완전히 가버리면 좋지만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들은 최저 등급을 맞아야 되거든요. 수능도 그래서 여러분이 둘 다 이제 공부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공부의 양이 2배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수는 하지 말게. 재수를 하게 되면은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봐봐 어느새 3년 지나서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중학교 3년 금방 가자. 고등학교는 금방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니까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야지. 지금 막 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놀긴 놀아야지, 그치?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것도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앞서려면은 공부해야겠죠.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가서 놀아. 대학교 가서 노는 게 마음 편하고, 그치? 왜냐면은 진짜 반수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우선 가놓고 이제 반수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제 재수하려고 완전 재수는 힘드니까 또 그것도 약간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에 가놓고 이제 반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딱 학년에 맞게끔 가는 게 좋잖아요, 그치? 시간도 아깝고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고, 그치?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다. 라는 걸 또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오늘 이제 또 본 수업대로 한 2주 수업 좀 진행하고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이건 이제 교재가 아예 끝나는 대로 선생님이 이제 새 교재를 어떻게 진행인지도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자, 먼저 문학부터 할게요. 문학 우리 7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70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산문,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먼저, 소설의 3요소가 우리가 주제, 구성, 문체라고 했어요.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라고 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사배 있죠?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리고 문체는 작가마다 이제 다른데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쓰는 스타일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어떻게 서술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림같이 표현하는 거 묘사 그리고 인물들의 대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작가들의 문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우리가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인물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은 자 보면 소설, 극 등의 산문 문학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보통 이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문 문학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며 행동과 사건의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인물들은 작가가 만든 이야기 틀 속에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요. 인물의 특성, 인물 간의 관계를 설정을 통해서 작가는 뭘 드러낼 수도 있어? 주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물이나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 뭐 의인화 되겠죠? 의인화할 경우 그 동물이나 사물이 작품 속의 인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사람처럼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말이라 생각하면 돼. 자, 유형 봐볼게요. 성격적 특징, 그리고 성격 및 행동 변화 여부, 그리고 비중과 역할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자, 먼저 전형적 인물 봐보자. 전형적 인물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 효녀 하면 누가 생각나? 심청이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연려 하면은 춘향이가 떠올려지는 것처럼 어떤 사회 계층, 시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반대에 자신만의 분명한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다, 톡톡 튄다 이러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이 한번 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 만약 갑자기 성격이 변해. 그래서 환경이 변해서 막 개가천선했어. 그러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것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형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은 보통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개성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은 현대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 소설이 잘 기억해야겠지? 고전 소설의 특징이 많이 나오니까 고전 소설의 인물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면 중심 인물, 조연이면 주변 인물, 이거는 이제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물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예시 한번 봐볼게요. 73쪽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오상원의 유해라는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한번 봐볼게. 동무, 총살, 동무 이런 단어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6.25 전쟁,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그라고 하니까 3인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치?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펴봤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머리가 덥수룩하고 야인 얼굴에 내바람의 한 청년이 양손에 등 뒤로 묶인 채 맨발에 서 있는 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의 인민처사에 의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이 지금 포로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데 싶다. 다른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히려 포로가 되니까 내가 하나의 생명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기쁘.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거. 난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이는 것을 막 쉽게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쟁은 고로 비인간적인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인간적인데 오히려 나는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 인간적인 생명체로 인정을 받아서 나는 기쁘다. 이걸 겸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인물의 대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뭘 비판하는 거예요?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인물의 심리는 주로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쵸?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죽을 상황이 있는데 엄청 불안해요? 그렇지? 안아하잖아요. 그치? 의연함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김동리의 역마가 이제 나오는데 수요가 펜 잡고 자 여기서는 역마는 우리 역마살 사주에 역마살이 꼈다라는데 역마는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걸 역마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인공이 이름이 성기거든요. 얘가 역마살이 있어. 얘가 장돌뱅이로 그리고 장돌뱅이는 어떤 직업이냐면 예전에는 그 이제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을 돌면서 뭐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그걸 장돌뱅이라 했어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막 돌아다닐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이 성기는 어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정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이 개연이라는 애를 만나요. 개연이라는 애를 만나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 왜냐면 그러니까는 성기랑 엄마랑 살고 있는데 이 개연이 아빠가 이 마을에 오게 되거든요. 성기 마을에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얘네들이 사랑에 빠졌잖아.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 왜 그러냐면 여기 개연이 아빠도 장돌뱅이였거든요. 근데 이 장돌뱅이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여자들 막 많았을 거 아니야. 그를 알고 봤더니 이 아빠의 딸이 성기 엄마였던 거야. 그럼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자기 자식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관계가 무슨 관계인 거야? 이복 자매인 거야. 그러면 누구랑 사랑에 빠진 거야? 이모랑 사랑에 빠진 거지. 이모랑.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이 엄마랑 개연이가 똑같이 사마귀가
똑같은 자리에 사마귀가 있는 걸로 이제 암시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헤어지는 장면이라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개연이가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개지된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진 인사를 했다. 성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이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개연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엎드려 걸어오다가 도로에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서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지규벌만이 나오네요. 개연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지가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혹시 오빠가 날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심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옮겨 잡지 않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얘도 잡고 싶지만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아니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성기는 당연히 슬프겠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야 되니까. 여기서는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있냐라고 이제 보면 돼. 여기서는 3인칭 서술자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냐. 여기서는 심리가 나오죠. 직접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 직접은 뭐 예를 들어 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심리만 나오는 거예요. 심리는 직접인데 성격은 아니죠. X고요. 그리고 개연은 개성적인 인물, 자기 신의 욕망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잡아야겠지. 나는 떠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오빠가 가라고 하니까 편히 사시오 하고 떠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되게 전형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뒤로 넘겨서 인물의 태도 한번 봐볼게요. 72쪽. 수혁아, 정수리 보이지 말아라. 정수리 보이지 말아라. 72쪽 봐볼게요. 자, 인물의 태도 봐볼게요. 인물의 태도는 인물이 작품 속 사건이나 상황, 다른 인물에 대하는 입장이나 대응 방식을 인물의 태도라고 하는데, 인물의 태도의 특징 봐볼게요.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인물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 아니지만 영화의 부산행이라고 해보자. 우리 부산행 보면은 좀비 바이러스가 막 퍼지잖아. 그러면 공유랑 마동석처럼 막 자기가 나서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김희성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밀고 막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성격이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물이 가진 고유한 성격이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인물에도 영향을 받고요. 서술자가 직접 해설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당연히 친절하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류는 여러분 쉬워요. 뭐 낙관적인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지적, 뭐 주관적인 거는 자기 생각이니까 이렇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중립적, 풍자적. 풍자적은 약간 웃음을 통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악은 웃음만 있는 거예요. 웃음만. 뭐 긍정적, 부정적. 호의적도 좋게 보는 거고 비판은 말 그대로 이건 안 돼, 옳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인물의 태도가 드러나는 방식은 인물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서술자가 아예 말해주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서술자의 목소리 봐보자.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서술자가 다 말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서술자의 평가와 판단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성격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심리를 아까 전에 심리만 얘기해 주지 성격을 얘기해 주진 않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어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옆에 있는 또 예시 한번 봐보자. 박태원의 천변 풍경이에요. 소년이라고 나왔네. 그치?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는 갑자기 앞에서는 소년이라 나왔다가
나라고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호칭이나 시점이 바뀐 경우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맞아랐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 말았다. 서울에 오게 된 거야.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아무리 쉬고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이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울 수밖에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의 천변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으로 아름다웠고 또 신기했대. 이거는 인물에 뭐가 나온 거야? 심리가 대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쵸? 창수는 또 호칭이 이렇게 다르네요. 얘는 창수인 거야. 창수는 우선 개천에서 빨래터로 눈을 주었대. 한 20명이나 몰려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인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에게는 무던히도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에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윷을 놀자 하는 젊은이들이 철장 친 그 앞에 가서 앉아서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이 유난히도 전후 좌우로 놀려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심령했다. 그래서 여기 주위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거죠. 그치? 주다에는 서술 방식은 이제 묘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 선생님 바로 얘기해줬지, 그치? 니은 부분이죠. 2번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태도를 직접 서술하고 있냐? 소년이라 나왔죠. 근데 중간적으로 나로도 바뀌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예요. 전혀 그런 거 안 나와 있지, 그치? X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옹고집전이라고 해서 고전소설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내용을 주된 뭐냐면 여기서는 옹고집이 엄청 욕심 많은 이제 부자인데 얘네를 이제 혼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짜 옹고집이 와요. 지프로 만든 가짜 옹고집이. 그래서 진짜 옹고집이랑 가짜 옹고집이랑 막 이게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네가 가짜다 하다가 이제 송사를 하게 돼요. 이제 누구냐? 사또가 이제 판단을 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 옹고집 가짜가 이기게 돼요. 가짜가 이기게 된 거야. 집 옹고집이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에 들어가니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처자 식구들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에서 이긴 내력을 말하니 내가 이겼어 하고 이제 가짜가 와서 얘기를 한 거야.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이 참 옹고집인 줄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제를 보았다. 노복 종이며 늙은 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집 옹고집이 내가 혀를 단신으로 자수성가했기로 내가 혼자 이렇게 잘 됐는데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계 접대상과 만과 동양 거지를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실법들 전로돼 이런 재변이 난 듯 싶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나눠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람 되고 개가천선 못할 소냐. 내가 개가천선 됐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흩어 활인구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곡을 흩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절 유골 등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냥 돈천냥을 흩어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그래서 가짜가 진짜 인사하면서 막 이제 재산을 나눠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집 옹고집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죠. 그쵸? 시우가 똑바로 앉았고 똑바로 서 필기 하세요. 그리고 집 옹고집에 대한 종들은 당연히 좋아하지. 그치?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 그리고 긍정적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됐을까요? 그래서 뒤에 두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독서 합시다. 독서 78쪽 독서 78쪽 피시면 돼요. 자, 여기서 78쪽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냐면
비판, 반응, 적절성 평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옳고 그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문학 같은 거 보면 한 가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한 대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쁘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자 보면 비판, 반응, 대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적절성 평가 봐볼게.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이나 반응의 적절성을 지문과 보기에서 제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비판, 반응은 기본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완벽히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 나와요. 그래서 비판이나 반응이 이루어진 대상에 우선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리고 비판이나 반응이 기준이 되는 대상에 네모 표시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안 좋게 보겠네. 이 입장에서는 옹호하겠네. 비교, 대조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예시 한번 봐볼게. 여기서는 범죄학에 대해서 나오네요. 첫 번째는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봐볼게. 고전주의 범죄학은 법정 규정 없이 시행됐던 지배 세력에 부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며 18세기 중반에 등장을 했대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범죄에 비례 형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는 잘못된 행동이 강도가 심해질수록 형벌도 심해지게 부여를 하면 알아서 이런 행동을 안 하겠지라고 봤다 이 말이야.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요. 고전주의 범죄의 대표자인 베카리아는 형벌은 법으로 규정돼야 되고 그 법은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대요. 또한 형벌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범죄 행위의 예방이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구나 법에 의해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란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말이야. 이러한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은 각 국가의 범죄 및 범죄자 입법과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 그럼 도둑질 하면 죽여버린대. 그러면 도둑질을 전혀 안 하겠죠.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네,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 혼란으로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점을 잘 봐야겠죠. 고전주의랑 실증주의랑.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며 범죄 원인을 개인의 자유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소를 찾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분야의 창시자인 로온 브로소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개별적 범죄 기조를 도출하고 그 기질에 따른 교정이나 교화 또는 치료를 실시한다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이 범죄학이 나오면서 그런 단어들이 나온 거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또 감안해서 형량을 때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 맞게끔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를 위해서 그 범죄자만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연구하여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는 출생부터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무기한 구금을 해야 되지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수감에는 반대했고 이러한 생각은 집행유예 제도, 우리 집행유예 제도 있잖아. 완전히 가두지 않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이론적 기초가 되었대. 비록 차별과 편견이 개입됐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롱브로스의 연구는 이후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 탄생과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법 쪽에는 이 실증주의 범죄학이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한 게 옆에 문제 한번 봐볼게. 그럼 중심 화제는 1문단에서는 뭐예요?
고전주의 범죄학이겠죠. 그치?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되겠죠. 각각 써 놓으시면 되고요. 자, 1문단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나오죠. 이걸 이제 정리한 거야. 자, 모든 행위는 빈칸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에 입각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자, 범죄의 비례에 형벌을 부과하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형벌을 법으로 규정해야 되고,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정리해야 된다 했죠. 그쵸?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행위의 예방이다. 미리 이제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문단은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거죠. 이거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소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범죄자의 개별적 범죄 기질에 따라서 교정, 교화, 치료해야 된다 봤고요. 범죄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형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롬브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롬브로서 입장에서 고전주의에 보일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롬브로서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주의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비과학적이다 라고 했죠. 그치? 했고, 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누구에나 공평해야 된다 했어? 범죄자의 기질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달리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치? X죠. 그리고 범죄의 원인은 자유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에 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 것이란 두려움을 억제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통제 불가능한 요소잖아요. 왜냐면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옆에 뒤로 넘겨서 해당하는 문제 풀어볼게요. 80쪽부터 83쪽까지 문제 쭉 푸시고 답 확인해 볼게요. 답 확인해 봅시다. 80쪽부터 여기서는 중심 화제는 DNS죠? Domain Name System. 간단하게 DNS 쓰시면 돼요. 2번에 빈칸 바로 넣어보자. 1번에 DNS 스푸핑 쓰시면 되고, 옆에는 위조 사이트, 그리고 밑에는 UDP예요. 그리고 2번에 그대로 또 DNS 스푸핑, 그리고 응답 패킷, 그 다음은 네임 서버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OX 문제인데 1번 보면 클라이언트는 응답이 진위를 판단하는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가는 거요. 진위를 판단한 게 아니죠. 그쵸? X고 2번에는 맞고요. 3번도 맞아요. 그래서 X55 해주시면 되고, 81쪽 봐볼게요. 81쪽의 중심 화제는 뭐에 대한 거냐면 감정이론에 대한 거예요. 감정이론이고, 빈칸 바로 넣어볼게요. 5번, 1번에 동일시, 그리고 지향적, 그리고 2번에 보편적, 3번에 차이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임스 이론과 이제 비교 대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하는 이제 이론을 보면 되는데, 1번에 보면은 동일시한다니까 맞겠죠. 그치? 그리고 2번에 기억과 A는 정서적 지향의 성격을 전제하냐라고 했는데, 정서적 지향은 A는 맞아요. 근데 기억 보면은 어디 부분 보면 되냐면, 여기서는 정서의 지향적 성격을 이 문화 보면 부정한다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유사한 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3번에 정서를 느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서 이해하는 거 맞고요. 나머지 마지막 부분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X55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본 지문이잖아요. 그치? 근데 추가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어떤 게 나와요?
환경범죄학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나오지, 그치? 그리고 A 부분 보면은 원리가 몇 가지 나오냐면 5가지 나와요. 자연적 감시 원리, 그리고 접근 통제 원리, 그리고 영역성의 원리, 활동의 활성화 원리, 그리고 유지 및 관리 원리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만 잘 이해해도 몇 번을 풀 수 있냐면 4번 풀 수 있어요. 4번만 봐볼까? 4번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는 CCTV와 관련된 거는 감시도 좀 그렇고, 저 어디 원리에 좀 들어가기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영역성은 전혀 아니지, 그치? 뭐 들어간다 하면은 감시의 원리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자연적 감시니까 좀 다른데, 그치? 그래서 영역은 아니죠, 그쵸? 공공장소 및 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잘못됐고요. 자, 1번부터 가볼까? 1번에 보면은 가장 적절한 건데, 여기서는 앞에서 나왔듯이 18세기 나오고 19세기가 나오고 1970년대 이런 식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나와요. 뭐에 대해서? 범죄학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시대적 변화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적 관점이라 한다고?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적.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한 대상이 시대적 변화가 나오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4번이고요. 만약 이 단어를 모른다면은 풀기 좀 어렵겠죠. 그렇지? 그래서 1번에 4번이고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고전이고 뇌에는 실증이잖아. 우리 앞에서 다 정리했죠.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겠죠. 그치? 그리고 3번에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순서 다 답하긴 했죠. 혹시 질문 있을까요? 더 자세히 볼 거? 넘어가 되겠어요? 질문 없나요? 그럼 우리 얼른 문법 해봅시다. 문법 책은 선생님이 시험대에 들어가기 전에 숙제 내줬더라고요.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숙제가 47쪽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돼 있어요? 47쪽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한 친구 있고 안 한 친구 있으니까 46쪽 한번 해볼까요? 46쪽 46쪽 수영아 문법책 46쪽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에 여기서는 문장 단어 형태소로 이렇게 나눴는데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여기서 엇은 그냥 엇이잖아. 그치?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결합했어요. 봐봐. 둘 다 자립할 수 없는 것들로만 결합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그쵸? 그래서 1번에 2번이라 보시면 되고 자 2번 가보자. 2번에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가 여기서는 관형사예요. 그래서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새가 관형사라 했잖아. 그럼 관형사는 하나의 어근이겠죠. 그쵸?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인 합성어라고 고치시면 돼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2번에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에 1번이에요. 나머지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너무 쉽네. 형은 집에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의미 있는 건 형, 집, 이시잖아. 그치? 의미 있는 건 답 3번이죠. 자 4번 가볼게요. 4번에서는 합성어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이 말이야. 1번부터 가볼까? 물 플러스 고기죠. 그러면 합성어 맞네. 그치? 지우개는 지우다는 원래 품사가 뭐야? 동사지. 근데 지우개는 명사죠. 그럼 명사 이거는 접사예요. 그럼 이건 파생어지 아니고요. 심수 플러스 쟁인데 쟁이나 장이도
접사예요. 그럼 디귿도 아니야. 그럼 책 플러스 가방 합성어죠? 답 2번이에요. 자, 5번 가볼게요. 5번. 5번에서 자, 여기서는 너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다. 그치? 자, 단일어 하늘이고요. 다 틀렸네. 1번 아니면 2번이네. 합성어, 논밭, 노푸르다 다 맞아요. 논밭도 맞고. 그런데 디귿 봐볼까요? 디귿에서는 노푸르다는 합성어잖아. 답 1번이네. 그치? 1번이고요. 6번 가볼게요. 6번에 자, 체언과 용언이 합쳐져야 돼. 낯 불렀지. 낯가리다라는 거잖아. 낯설다잖아. 그치? 얼굴 낯이잖아요. 낯설다 맞고요. 자, 여기서는 용언의 관형사형이랑 체언이 이제 붙어야 되네.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랑 첫 아니다. 여기죠. 뜨다에다가 뜬 소문 맞죠? 선생님이 디귿 먼저 봐보랬네 관형사, 첫은 관형사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비동사 봐보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체언이 붙었네. 그래서 은이 빠진 거 맞죠? 그치? 근데 용언의 어간에다가 용언의 어간이 이랬는데 앞은 뭐야? 앞은 명사잖아. 그러면 이거는 체언 플러스 용언이 합쳐진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야겠니? 기억에 속하야겠지. 그치?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어요. 자, 7번 가볼게요. 7번에 각각의 어근이 원래 형태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근데 알맞지 않은 거네. 덮밥, 이 의미 다 구별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 보면 돼. 늦은 봄, 돌로 만든 다리, 안개가 낀 비, 구멍가게, 구멍이 난 가게야? 색깔난 가게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의미가 멀어진 거 5번이고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는 거 접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치? 여기서는 뱅이, 둥이, 쟁이, 지기, 꾼인데 여기선 쟁이는 어떤 행동이나 성격이 지나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을 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멋쟁이, 심술쟁이. 그래서 어떠한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뭐라 한다고? 쟁이라고 한다고요. 알맞지 않는 거 3번이요. 나머지는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뒤로 넘겨보면 해당하는 문제의 고난도랑 복합 문제 있거든요. 48, 49 문제 풀고 몇 문제 안 되잖아요. 문제 풀고 답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답 확인해볼까요? 같이 봐볼까요? 9번부터 같이 봐보자. 자, 기억 방식에 따라서 형성된 단어 고르래요. 여기서는 어간이 연결어미로 연결된 형성돼. 어간끼리 연결되는데 특히 봐봐. 오 가다가 오고 가다. 뛰다 가다 합쳐서 뛰어가다. 고나 어가 연결어미야. 이런 게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답은 돌다 서다. 아가 들어가지? 2번이에요. 5번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고가 빠졌지. 오르고 내리다잖아. 그치? 고가 빠졌죠. 자, 요 밑에 있는 빈칸 넣을게요. 첫 번째 빈칸은 구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 그리고 구예요. 구랑 합성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10번 가볼게요. 10번에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읒에 해당되는 얘가 아닌 거 고르는 거야. 자, 답은 5번인데 읽다는 여러분 동사잖아요. 그쵸? 근데 읽히다도 동사야. 리을은 품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히다는 사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사동 전미사가 해당돼서 디귿에 들어가야겠지. 그치? 리을이 아니라 디귿에 들어가야 돼요. 자, 밑에도 빈칸 넣어보면 품사고요. 접두사는 품사 바꾸지 못하는데 전미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빈칸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옆에 지문에 대한 것도 정리한 거 빈칸 넣어볼게요. 49쪽. 1번에 동사, 형용사, 그리고 새로운 뭐를 형성하는 거냐면 어간이에요. 어간. 그리고 2번에 어근, 품사, 3번에 사동, 4번에 타동사, 5번에 하나의 전미사는 모든 용언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냐? 아니에요.
사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동이나 붙는 거에만부터 다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X예요. 자, 11번 가보자. 여기서 적절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시를 잘 봐야 돼. 이것만 봐도 바로 풀 수 있어요. 답 3번인데 놀이는 명사잖아. 당연히 명사로 바꿨으니까 뭐 놀다라는 서술 형태가 유지되지는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요. 12번에 기억이 사도, 니은이 피동이었잖아. 그치? 울게 했다. 돌렸다. 돌리게 했다는 거잖아. 1번 아니고요. 놓인다. 전혀 아니고. 눌렸다. 피동이죠. 그쵸? 숨게 했다. 맞죠? 그리고 날리게 했다. 이것도 맞는데 감겼다. 감기다. 이힐이 기가 합쳐진 거지, 그치? 근데 맞게 한 거죠? 이게 사동이니까 답 4번이 올바른 거. 이게 됐을까요? 됐나요? 여기 문법 숙제 넣고 다음 시간에 품사 진도 나갈게요. 그래서 숙제는 없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어휘 볼 거예요. 어휘 몇 대 외워오시면 되냐면 11, 12 외우시면 돼요. 어휘만 공부해 와야겠지? 11, 12 해오시면 돼요. 아셨죠?